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오매불만 기다리던 여름 휴가였는데 뜻하지 않은 상황에 불쾌하기만 했던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구석구석 여행하기 위해서 빌린 렌트카가 고장나서 일정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약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하고 아예 딴판인 이 숙소 모습에 이거 환불을 요구해야 하나 싶기도 하죠. 기분 좋게 떠난 여행인데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고 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럴 때 소비자는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잠시 뒤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관절은 기압과 습도 또 온도 변화 같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외 온도차가 큰 여름철에 무릎과 같은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는데요.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선 방치하면 무서운 질환 관절염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예정돼 있던 한미 재무통상수장의 2+2 통상협의가 돌연 취소가 됐고요. 우리 정부가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 일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상무장관 만났죠. 네, 한미 양국의 각 산업장관들이 만난 거예요. 네. 1시간 20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는데 원래 그 예정돼 있던 2+2 장관급 회담이 무산이 되면서 이제 구현철 경제부총리가 공항에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머무르는 최고위급 정부 대표가 바로 김 장관입니다. 네. 이제 일주일 남아가지고 우리도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8월 1일. 네, 트럼프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일본처럼 이렇게 우리한테 큰 금액 투자해주면은 네. 상호관세 인하해줄 수 있어. 좀 요런 건데요. 네. 들려오는 얘기로는 우리나라한테 대미 투자 4천억 달러, 548조 원 제한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지만 네. 뭐 기밀이라서 다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미국의 러트닉 장관이 또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네. 한국도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하고 뭐 한국이 우리가 일본하고 합의했을 때 아마 한국은 욕을 했을 거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고 있고 또 일본의 협상 타결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을 해보면 한국은 아마 어쩌지 그랬을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 일본을 지렛대로 삼겠다라는 의도가 너무 다분하게 보이고 네. 일본 이렇게 했는데 너희도 한번 해봐 이거죠. 네. 그만큼 뭐 예상대로 우리는 그러면 일본이 기준점이 될 거고 부담으로도 작용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뭐 2+2 협의가 갑자기 취소됐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는 일본한테도 이랬었어요. 일본 측에서 고위급이 8번 찾아갔었고 네. 대놓고 트럼프가 일본은 정말 버릇없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한 외교 결례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어떤 여러 일련의 과정들이 좀 길들이기 형식일 것이다. 이렇게 좀 풀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과의 이 협상 타결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고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하던데 여기서 아마 뭐 대미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은 별도 의제 선정 없이 자유롭게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원래 삼성은 미국에 공장 세우고 투자 대대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네. 이런 내용이랑 같이 다양한 분야 어떤 삼성전자 뭐 반도체 뭐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고충이라든가 뭐 그런 재계 이야기들도 나눴을 것 같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일본이 미국에 대규모 그렇게 투자 펀드 조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일단 국가 그 자산 규모 자체가 달라서 예, 그렇죠. 일본이 투자금으로 쏟아붓는 그 돈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미국은 우리한테도 좀 비슷한 수준을 지금 뭐 바라고 요구하거나 있고. 바라고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일본에서 이제 손 마사요시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 그렇게 나선 것처럼 우리도 어떤 기업의 힘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만났고 이번 주에 김동관 한화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차례로 만난 거고 네. 일부 우리나라 대기업 이미 미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얼마가 나올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예. 그런가 하면 미국발 관세 대책하고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에 통상대책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3실장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내준다고 해야 이 관세 협상 타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걱정과 우려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지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한 이후에도 좀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네, 국민의힘은 강선우 찬스를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예, 뭐 자진 사퇴했다고 해도 요거 쭉 끌고 가려고 네. 대여 공세에 집중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후보에서 장관 후보에서는 낙마했지만 여전히 현역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자격이 없다. 의원직 사퇴해라 이런 입장이고 강선우 의원의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렇게 징계 요구하면서 보좌관을 동지로서 존중해야 되는데 사실상 머슴 부리듯이 하는 모습에 전 국민이 분노했다. 강 의원에게는 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어디 강선우뿐이겠느냐 이거예요. 예. 뭐 물론 잘못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강선우 의원의 잘못이 없어지거나 희석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이 보좌진 면직 문제는 사실상 진짜 비율로 봤을 때 강선우 의원이 특출나게 1등이 아니에요. 네. 한 네. 30% 정도 예. 요 정도 상위에 있다 보니까 더 높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씁쓸했던 거는 사실 이번에 같이 공격을 했던 게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였는데 네. 그 여야를 떠나서 서로 보좌진으로서의 자기들의 자아보다는 이거는 청문회 방어, 공격 논리가 더 강하게 작동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작 이 보좌진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없었다. 진짜 자신들의 뭐 동료라고도 볼 수 있는. 네, 그런 게 없었고 어쨌든 이제 불똥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 당직자한테 욕설하면서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 일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또 이유도 좀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정강이를 발로 차면 안 되지만 용납은 안 되겠지만. 예, 이유도 그 개표 상황실에 자기 자리 마련 안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글쎄요. 네. 당직자한테 그렇게 폭력을 가한 건데 네. 민주당이 이제 이걸 꺼낸 거죠. 아까 국민의힘이 그 강선우 의원 비판하면서 보좌관을 동지로서 존중해야 된다, 머슴 부리듯이 했다, 뭐 이런 거였는데 네.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네네네. 그래서 민주당은 그 당시 폭행은 없었다면서 거짓으로 해명해서 질타받았고 비판이 계속되자 탈당까지 했고 당내 징계가 무마되자 은근슬쩍 4달 만에 복당했던 장본인이 송원석 위원장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고요. 실제로 이때 그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한테서 사과 탈당 요구도 나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이렇게 국민의힘에 역공을 하면서 동시에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실책이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도려낸 게 잘된 일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에 대해서 자성도 잇따르고 있는데 좀 뒤늦은 감이 있죠. 예. 예, 그 네. 전에 이렇게 스탠스를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인사 논란이 연이어 나오면서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계속됐는데
결국에 대통령실도 이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쭉 해오다가 절차를 보완하는 모양새예요. 네, 아무래도 연이어 터지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좀 서둘러서 진화하는 모습이에요. 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관해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강유정 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왜 그 청문회하거나 인사 이렇게 할 때 예전에 했던 발언, 뭐 유튜브 발언, 그렇죠. 책에 뭐라고 썼는지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거나 저서 안에 표현까지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이제는 그 확인을 저서까지 확장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이다. 네. 혹여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절차적인 완벽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 수습하면서 한껏 몸을 낮추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인사검증이라는 게 쉽지 않은 절차이기도 하고 구멍은 어디서나 나오는데 네. 이 검증 부실을 어떻게 만회할지 구체적인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우려되는 지점이고요. 네. 이재명 정부로서는 당장 지금 교육부, 여가부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후임 장관 후보자 인선이 어떻게 될지 이게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시간이 조금 꽤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 구도가 또 한 번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추후에 단일화나 뭐 정책적인 연대 여부가 좀 판세를 가릴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각각 1대1로 만났고 네. 어제는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찬 회동을 했어요. 예.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이름이 일단 좀 거물급이죠. 그렇죠. 네. 예. 각기 다 결은 다르고 근데 대선 후보였거나 대선 후보. 그렇죠. 그렇게 거론됐거나 네. 중량급인데 네. 그러면서도 중도를 표방을 일단은 하고 있고 네. 수도권 기반으로 하려는 인사들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모두 지금 만나서 당에다가 쓴소리를 앞다퉈서 내놓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만난다는 거는 앞으로 실제 연대로 이어지는 건지 예. 이거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만남을 두고 이미 극우연대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예. 그렇지만 뭐 극우연대라고 하기에는 사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뭐 본인의 유튜브 채널이 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 네. 각자 또 결은 다를 거고 어쨌든 간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극우에 맞선 개혁연대를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이렇게 연대안이 이 4명 연대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 4명이 그 누구보다도 더 피 튀기는 경쟁자의 위치에 있는 거죠. 아하하. 왜냐하면 네. 아예 표방하는 게 다르면 오히려 더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비슷한 접점이 있을수록 그 파이에서 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리적인 결합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드는데 그럼에도 당장은 연대가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친윤계라고 하는 구주류 그리고 반탄 그 탄핵 반대 진영 예. 당권 주자들은 내부 총질이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미 견제를 미리 하고 우리는 당신부터 규합해야 된다. 우리끼리 먼저 뭉쳐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특검팀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팀은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김건희 특검팀도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내란 특검팀이 오늘 오전 이상민 전 장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네. 그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 단수 지시 종이 쪽지 받진 않았고 몇 개를 멀리서 봤다. 그렇게 봤다. 예. 네. 라고 했고 그런데 특검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하고 문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네, 건데요. 네. 그 문건이 아마도 단전 단수 아니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검은 단전 단수 의혹뿐만이 아니라 안가 회동 등등 해서 이상민 전 장관 연루된 의혹 전반을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아까 오전에 출석하러 들어갈 때 취재진들 질문에는 일단 전혀 대답하지 않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건희 특검팀은 이제 윤 전 대통령 사저 비롯해서 코바나 컨텐츠 그리고 모친인 최은순 씨 주거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예. 이거는 다 그 최은순 씨, 김선교 의원 뭐 이렇게 들어간 게 양평 공흥지구 개발권 관련한 거예요. 네, 네. 김선교 의원 지역구가 양평이었고 그렇죠. 또 김 의원이 내가 허가를 잘 내줬다. 장모님 일로 당선인이 미안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비서들을 한꺼번에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먼저 그 한 명은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인데요. 건진 법사가 휴대전화에다가 이 사람 번호를 저장할 때 건희2 이렇게 저장했던 그렇죠. 사람이에요. 네. 예. 그리고 건진 법사가 건희2 이 번호에 어떤 사람 정부 인사로 자리 추천을 했는데 그 건희2가 답장하기로 이력서 보내보시죠. 네. 이렇게 그 건희2로 저장된 사람, 이 사람이 정지원 전 행정관인데 조사를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그 유경옥 씨, 그 통일교에서 받은 명품 가방 그 다른 제품으로 그 매장 가가지고 바꿨다는 네. 그 사람인데 차례로 이렇게 소환 조사 들어가고요. 예. 그런가 하면 또 흥미로웠던 기사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막 몸도 아프고 영치금도 없고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면서 네. 그 금액이 모금이 모이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예. 79억 9,115만 원 재산 신고했고요. 올해 들어서 재산이 5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김건희 여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순직해병 특검팀은 뭐 역시 VIP 경로설 관련해서 수사를 모으고 있는데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이 수행 부관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대통령 부속실로부터 관련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실토를 했어요. 네, 그 문제 800-7070 2번호 네. 이 주인을 두고 2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2번호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종섭 전 장관 등이 통화를 했고 그때 사건이 첫 보류되고 브리핑 취소되고 네. 근데 2년 만에 2번호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 맞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 이거는 뭐 결재까지 한 보고 내용 그 보고 라인 다 있는데 대통령 전화 한 통에 다 뒤집었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종섭 전 장관의 수행부관이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이 맞다 이렇게 실토를 한 거예요. 예. 그 내용이 뭐였냐면 부속실 직원이 이제 장관하고 전화하려면 어떡하냐. 이렇게 대통령이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장관 찾아서 연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네. 물어보는 거라서 통화는 17초 정도 했어요. 네. 대답을 장관 휴대전화 이쪽으로 전화하시죠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17초 전화하고 끊고 네. 실제로 그 다음에 그 이종섭 전 장관 개인 휴대전화로 800-7070이 전화를 겁니다. 예, 요 타임라인으로도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검팀이 통신 내역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특검은 그 최상병 수직 사건 초동 수사 결과가 그 이종섭 전 장관에게 보고된 자리에 있었다는 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 중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래됐습니다. 의정 갈등. 이 교육부가 그동안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좀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네. 일단 교육부가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 대학교 과정이랑 의대랑 달라요. 의대는 1년 단위로 교육 과정이 통으로 가기 때문에 네. 학기를 쪼개서 1학기 때 유급받으면은 학년 진급이 어려운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구제를 해야 돼서 2학기에도 복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본과 4학년 졸업생은 내년 8월, 뭐 3학년은 2027년 2월, 8월 이 중에서 대학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의대생들한테 중요한 건 의사 국가 시험인데 그렇죠. 8월 졸업생들이 볼 만한 타이밍 맞는 국시가 없었어요. 일정이. 네. 원래 없겠죠. 1년 단위니까. 네. 근데 이거를 추가 시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청한다는 내용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혜 논란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도 교육
교육부가 설명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봐야 되고 왜냐하면 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된 거니까 네. 국민의 건강권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의대생들도 감사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요거는 사실 의사계가 앞으로 감당하고 또 책임져야 될 몫이 일부 있다고 봐요. 네. 뭐 전 정부의 그런 책임 그 정책 오류가 크겠지만요. 또 감당할 몫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특혜라는 시선을 좀 풀어보려고 전공의 단체가 환자 단체를 찾아서 네. 소통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예.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쪽에서 환자단체 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서 소통도 시도하고요. 그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그 1인 시위 장소 계속 찾아가고 있다고 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4시가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이동량이 평소보다 많은 편입니다. 또 작업하는 곳들도 있고요.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입니다. 차량 터널 부근에 사고는 처리됐는데요. 아직 뒤쪽으로는 정안 일대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는 호남선 지선 대전 쪽인데요. 양촌 하이패스 나들목 부근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경북 지역이고요. 선산 부근의 정체 감안하셔야겠는데요. 창원 쪽의 작업은 마무리가 됐지만 아직 영향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교 부근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는데요. 성수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은 일상 속 법에 관련된 궁금증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아마 이번 주부터 여름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많아요. 저는 지난주에 부모님을 모시고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예약해둔 호텔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호텔에 방문을 했는데 그 네. 입실 시간은 3시였는데 저희가 도착한 것은 한 6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어요. 네, 구경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늦게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체크인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저희가 빌린 방이 3개였는데 그 중에 1개가 지금 이제 너무 성수기다 보니까 정비가 아직 안 됐다. 좀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시간을 늦게 갔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방이 이제 또 하필 저희 부모님 방이었고 또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피곤해하시는 상태여가지고 그럼 언제 방이 준비가 되냐라고 여쭤봤더니 계속 정비 중이니까 기다려달라라는 말만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내일 체크아웃을 3시간 늦게 해도 되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러면 비용이 부과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조금 화가 나서 아니 제가 예약한 방은 이미 3시간 전부터 제가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그렇죠. 그 방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제가 3시간을 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과한다고 하는 건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제서야 뭐 다른 방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준비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방을 준비를 방이 있었어요, 다른 방이? 바로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휴가철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시다 보니까 이렇게 여행지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휴가철에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렌터카 그리고 또 숙박업소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사례 들으면서 벌써 약간 화가 올라왔는데 자, 먼저 렌터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뭐 렌터카 관련해서는 어떤 분쟁이 많이 일어날까요?
그 먼저 렌터카를 빌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럴 때 위약금이 많이 비싸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렌터카 업체에서는 본인이 약관에 서명하지 않았냐, 그거 안 읽어보고 서명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관 내용이 그렇게 긴데 그거 누가 읽어보고 일일이 깨알 같은 서명을 글씨로 돼 하냐, 있는데. 네, 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원칙적으로 당연히 계약을 할 때는 법률적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꼼꼼하게 읽어보고 서명을 하셔야 되는데, 네. 하지만 뭐 서명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모든 약관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 우리나라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잃었다고 봐서 아하. 약관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경우에 이거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약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각 분야별로 만들어 놓은 분쟁 기준이나 표준 약관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에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소비자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약관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면 불공정 약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서 대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만 통보가 되면 예약금의 전액을 환급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만약에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라면은 대여 예정 요금의 10%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전액을 환불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렌터카를 이용하던 도중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미리 반납하게 되는 경우에도 네네. 이때도 잔여 기간의 대여 요금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분명하게 또 나와 있군요. 네. 그러기도 하고 렌터카를 뭐 타고 다니다가 혹시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에 네. 이 수리비 때문에 또 분쟁도 생기잖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인데요. 네. 네,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특히 이제 수리 절차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수리를 임의로 소비자가 할 수는 없고요. 네네. 그 즉시 업체와 그다음에 보험사에 통보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사고 현장 사진 등의 증거를 꼼꼼하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또 사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기 전에는 업체와 먼저 합의에 대한 상황을 또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반대로 렌터카 업체에서는 수리를 하는 경우에 사전에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견적서 등으로 통지를 해야 되고요. 또 수리 후에는 명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객의 입장에서는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서류를 반드시 업체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와 이 소비자가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네요. 네. 항상 모든 걸 같이 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리비 같은 경우는 뭐 견적서나 영수증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 렌터카에서 막 뭐 운행을 못해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이러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그 휴차료라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휴차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가 같은 종류의 차량에 대한 이용료와 영업 평균 시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가지고 그 휴차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예. 만약에 그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 이용자가 실제 납부했던 일일 대여 이용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통상 렌터카 빌릴 때 엄청난 할인을 받고 이제 저희가 대여를 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할인들 네, 받죠. 맞아요. 네네. 그 할인을 받고 난 이후에 일일 대여료의 50%의 금액만 수리 기간 동안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할인받은 금액에서 네, 맞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렌터카 빌릴 때 보면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가입하는 뭐 대인 대물 보험도 있지만 이거 말고 추가 비용을 내고 면책 서비스 선택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가입하면 뭐 모든 손해를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렌터카 사고가 났을 때 일단은 상대방 운전자가 다치는 경우가 있고 예. 그리고 또 상대방 차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네. 렌터카 운전자 자신이 다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대인, 대물, 자손이라고 해서 이게 의무로 보험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렌터카가 망가졌을 때 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렌터카의 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자차 보험 예. 아니면 이제 렌터카 회사에서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즉 면책 계약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데 이 부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렌터카 운전자는 나는 자차 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 렌터카 회사는 면책 계약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까지 간 사건도 있었는데요. 네. 그 렌터카 회사에서는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으면서도 할증이 될 것을 우려해서 사고가 나면 고객의
고객에게 면책금 수십만 원을 내야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요. 네. 차를 빌릴 때는 자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미가입 시에는 렌터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상 제도에 가입을 하되 그 약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좀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렌트도 엄연한 계약이니까 이 사용자가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휴가철 숙박업소 관련 얘기도 나눠볼까요? 네, 숙박업소 관련된 분쟁도 아무래도 이제 또 위약금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뭐 이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원칙적으로 우선을 하지만 다만 그 규정도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보통은 저희가 휴가를 예약을 할 때 이제 한참 전에 예약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약 후 7일 이내 취소 시에는 재예약 가능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전액을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등의 청구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이 되고요. 네. 만약에 예약 날짜에 임박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은 성수기 10일 이상, 그다음 비수기 2일 이상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입실 예정일로부터 그러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전액 반환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에 따라서 또 관련된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또 반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 여행 날짜 좀 임박해서 숙소 예약하다 보면은 뭐 환불 불가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평소보다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숙소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숙소는 진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런 이제 약관에 대해서 이전에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저렴하게 숙소를 예약하는 대신에 환불이 불가한 약관 같은 경우에는 유효다라고 이제 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판례가 나왔는데 한 투숙객이 이제 환불 불가 숙소로 예약을 했는데 호텔과 숙박업체를 상대로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은 입실 하루 전에 급하게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예약 후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거든요. 네. 그랬는데도 이제 거절을 당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고객이 예약한 숙소가 2박에 6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실제로는 2만 원 정도밖에는 저렴하지 않아서 환불이 불가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이제 가격 자체가 저렴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투숙 7일 전까지만 환불이 가능한 호텔이었는데 이분은 하루 전에 예약을 했으니까 이미 환불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옴에 따라서 앞으로는 관련 약관들이 좀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작년에 이런 비슷한 사례를 겪었었는데 네.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뭐 홈페이지보다도 요즘에는 그 숙소 예약하는 앱이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현장 도착해 보면 사진하고 막 전혀 다른 방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막 네. 낡고 냄새 나고 이런 하소연들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거짓이나 과장 광고 혹은 기만적 표시를 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낡았다라는 것이 과장인지 기만인지 거짓인지 좀 확인하기가 어렵죠. 약간 그래서 모호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소송까지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좀 입법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해당 숙박업소 어플 앱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만약에 숙박업 그 앱에서 통신 판매 중개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중개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이 없다. 네, 그거는 네, 네. 각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어라라고 고지를 하면 사실상 이제 중개 앱에게 또 책임을 묻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다만 이 앱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또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들은 앱에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내부 규정에 의해서 또 해결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앱 쪽으로 바로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좀 해결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숙박앱 이용할 때도 이용 약관 같은 거를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 앱마다 객실 환불 규정이 좀 다르기도 해서요. 이용 약관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앱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여러 앱에서 동시에 예약이 이루어지면서 일명 오버부킹이라고 하죠. 이제 예약된 객실
객실보다 실제 객실 수가 더 적은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요. 네. 만약 당일에 숙박업소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의 당일에 다른 호텔에 예약한 비용까지 청구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그 지역에 다른 호텔도 없다 이러면 거기에 소비된 교통비 같은 것도 돌려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당연히 이제 돈은 받으면 되지만 1년에 한 번뿐인 소중한 휴가 기간을 좀 놓치면 너무 아쉬우니까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숙박업소에 직접 문의를 하시고요. 예약 후에는 숙소에 직접 전화를 해서 예약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짧게 남았는데 네. 이렇게 렌터카나 숙박업소 이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리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꼭 첨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녹음이나 영상 녹화 등 다양하게 문제 사항을 좀 정리해 두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사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약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또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똑똑 라디오 주치, 음악과 함께하는 오후 김윤하의 오늘 이곳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부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로 승패나 생사존망을 결판내는 일을 뜻하는 삼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판가름과 판가리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정답은 판가름입니다. 판가름이 문제에 나왔던 뜻으로 사용되면 이제 마지막 승부로 판가름을 내자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으로 판가리 싸움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죽느냐 죽이느냐를 판가름하는 치열한 싸움이란 뜻이고 사생결단의 판가리 싸움이라든지 판가리 싸움을 벌이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가름이란 말에는 사실의 옳고 그름이나 어떤 대상의 나음과 못함, 가능성 따위를 판단하여 가름이란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논쟁은 판가름이 쉽지 않은 문제다. 어쨌든 오늘은 두 사람 사이에서 판가름을 짓도록 해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판가리란 표현과 같은 뜻입니다. 출연자의 답에 판가리가 있었지만 판가리란 말에는 없는 뜻으로 출제된 것이었기 때문에 판가름이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꺼지지 않는 장작불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티베트 고기압까지 확장하면서 전국이 뜨거운 공기 안에 갇혀 있는 건데요. 맑은 하늘에 뙤약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전주 37도, 춘천과 강릉, 대구 35도로 남동풍이 불어오면서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특히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아 가장 무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아 있고요. 수도권 지역은 오존 농도도 나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이동하실 때는 체감온도를 낮춰주는 양산을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과 모레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해안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당분간 제주도 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 남해안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고로 노동자가 잇따라 숨진 SPC 시화 공장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며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한미 간 2+2 협의가 불발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러트닝 미 상무장관을 만나 막바지 협상을 벌였습니다. 추가 협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사실상 허용하고 졸업 시기도 조정해주는 내용을 담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기존의 학사 유연화 조치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특혜 논란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대출 규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 쿠폰 배포를 시작한 가운데 접속자가 몰리며 주요 영화관 홈페이지와 앱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진짜 날이 덥다 못해서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이런 오늘도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죠. 네, 현재 가평에서는 일주일 가까이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지역 실종자는 캠핑장에서 실종된 40대 여성과 10대 아들 그리고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 등 3명이었는데 네. 어제 오전 덕현리 계곡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DNA 분석 결과 이 남성은 캠핑장에서 실종된 10대 아들로 최종 확인이 됐고요. 예. 구조 당국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
북한호로 큰 피해를 본 경남 산청에서도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한창인데요. 네. 오늘로 벌써 7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80대 실종자를 찾기 위해 굴삭기와 구조견, 드론까지 뛰어가면서 수색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실종자가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는 경우도 고려해 수색 반경을 더 넓혔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 산청 지역에선 현재까지 13명이 사망하고 아이고. 1명이 실종된 상태인데 네. 3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고요. 도로가 유실되면서 고립됐던 마을들도 많았는데 조금씩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네. 일부 마을 안쪽 도로는 여전히 무너져 내렸고 다리가 아예 끊긴 곳도 있는데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 시설 응급 복구율은 이제서야 50%를 넘겼다고 하네요. 이 피해 지역 주민들은 진짜 뭐 답답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이 수해 복구 현장에 도움의 손길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시다시피 경남 산청은 불과 몇 달 전 산불로도 큰 피해를 본 곳이죠. 네. 당시 전국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산불 피해 주민들이 이번엔 자신들이 온정을 갚을 때라며 팔을 아이고. 걷어붙였습니다. 예. 경북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 소속 회원들은 산청에 물난리가 났다 소식을 듣고 자원봉사단을 꾸려서 한달음에 현장으로 찾아갔는데요. 산불 피해로 망연자실할 때 잿더미 속에서 받았던 도움의 손길을 갚아줘야 한다며 주저없이 3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네. 특히 굴착기와 트럭 등의 장비가 동원돼 복구 작업에 큰 힘이 됐다고 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양 주민들도 체류 기간을 늘려가면서까지 복구 작업에 나섰고 안동과 의성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도 자원봉사단을 꾸려 도움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였죠. 이 제주 항공 참사 당시 직접 음식 꾸러미를 싸들고 가 눈길을 끌었던 안유성 셰프. 예. 이번엔 전남 나주 수해 현장을 찾아 직접 식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폭염 속 복구 작업을 마친 군장병과 자원봉사자들은 이 뜨끈한 한 그릇에 지친 몸을 달랬다고 하는데요. 안 셰프는 호우 피해 소식을 듣고 그냥 있을 수 없었다며 음식이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 아픔은 같이 나눠야 가벼워지잖아요.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이 음식이 피해 지역 주민분들께도 어떤 위로가 되겠지만 이 소식을 접하는 우리한테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총기 사건 피의자가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좀 구체적인 진술을 했어요. 근데 뭐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말을 좀 반복을 했다고요? 네,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도 알려고 하지 말라 회피하기만 하던 이 피의자가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예.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 진술했는데 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로 매달 300만 원가량을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은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피의자가 직원으로 일했다 주장한 회사는 전처가 최고 경영자로 있는 유명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업체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피의자는 3, 4년 전부터 무직 상태였다고 하는데 거주해온 70평대 아파트도 전처 소유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반면 유족 측은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혼한 후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네. 우리 자식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 당초 경찰이 범행 동기로 가정 불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아들이 생일도 직접 챙겨주고 평소 연락도 자주 하며 아버지를 챙겼다. 네. 가정과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던 피해자를 왜 살해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반박했습니다. 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좀 적절했는지 이 논란이 좀 일고 있어요. 네, 총격 신고가 접수된 지 70분이 지나서야 CCTV를 통해서 피의자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피의자가 경찰 특공대 도착 전에 이미 도주한 상태였던 만큼 경찰이 조금 더 일찍 CCTV를 확인했다면 피의자 이탈을 더 빨리 파악하고 구조 시점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네. 오후 9시 반에 신고가 접수가 됐고
경찰은 그로부터 10분 뒤 또 특공대는 오후 10시 16분에 도착을 했는데 네. 우선적으로 피해자 위치 등을 확인했어야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집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해 작전을 짜고 오후 10시 40분경에야 특공대를 진입시켰습니다. 네. 하지만 집안에 피해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아파트 경비실을 통해서 CCTV 확인에 나섰는데 피해자는 경찰이 도착한 시점에 1층 로비를 통해서 빠져나갔고 이미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건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 1시간을 훌쩍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 사이 피해자는 자택에 방치돼 신고 접수 1시간 반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는 이 3차례에 걸친 유족 신고에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 총이 장전돼 있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내부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고 급박한 상황에 CCTV 확보에 인력을 소모했다가 2차 사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이상기후로 농산물 물가가 크게 뛰면서 자영업자들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고요. 네, 값이 오른 원재료비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예. 특히 카페 사장님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여름이면 시즌 메뉴로 이 수박 주스 같이 과일 메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과일이 들어간 메뉴는 가뜩이나 단가가 높아서 일반 메뉴보다 평소에도 더 비싼데 네. 과일 값이 올랐다고 가격을 더 올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부 메뉴를 아예 포기하거나 오렌지나 포도같이 그나마 덜 오른 과일 위주로 그때그때 메뉴를 바꿔가면서 겨우겨우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원재료가 급등은 특히 이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더 큰 부담인데 미리 몇 개월 전부터 물량을 쌓아두는 프랜차이즈들과 달리 개인 카페들은 이런 롤러코스터 시세를 직접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보면 어제 기준 수박 한 통 가격은 29,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1년 새 20% 가까이 전달보단 30% 가까이 올랐는데 제철 과일로 꼽히는 복숭아며 멜론도 각각 14%, 20% 넘게 오를 만큼 값이 살벌하게 뛰었습니다. 네. 여기에 폭염으로 생크림마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음료와 디저트를 주로 파는 작은 개인 카페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저도 이 영상 봤는데 한 공장에서 이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에 이렇게 결박해놓고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가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영상을 보면 비닐랩에 벽돌과 함께 결박된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려 공중을 떠다닙니다. 예. 다른 이주 노동자에게 작업을 가르치던 중에 옆에서 웃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건데 견디다 못해 다른 동료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괴롭힘이 일상이었다는 폭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주 노동자 단체는 영상으로 확인한 다수의 가해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사건을 접한 이재명 대통령은 용납 못할 폭력이자 인권 유린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노동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들여다보는 기획감사에 착수했는데요. 문제 영상 속 가해자인 50대 지게차 운전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고 평소 친한 사이였고 악의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업체 대표 역시 사업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요.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영상에 담긴 행위 외에도 다른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귀화한 한 여성에게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받았다고 비난 댓글이 달리는 일이 있었어요. 네, 사연의 주인공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주 귀화한 한 여성인데요. 네.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감사해요 대한민국이라는 글귀와 함께 소비 쿠폰 인증샷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사진에는 45만 원짜리 선불카드 한 장과 20만 원짜리 선불카드 두 장이 보였는데 네. 그런데 이 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지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을 챙긴다, 한국에 뭘 해줬다고 85만 원을 받느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성은 결혼을 해서 귀화했기 때문에 한국인이 맞습니다. 그렇죠. 정부는 민생회복 쿠폰에서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제외했는데 다만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했는데요. 네. 이들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며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납세자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내는 세금으로 왜 지원금을 주느냐, 이런 몰상식한 비난 멈췄으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한 유튜버가 울릉도 여행을 하던 도중에 이
뭐 겪은 비계 삼겹살, 바가지 요금을 지적한 영상이 좀 논란이 되면서 울릉 군수가 또 직접 나섰어요. 네, 앞서 울릉도를 방문한 유튜버가 한 식당에서 주문한 메뉴와 다른 비계가 가득한 고기를 받아든 일을 계기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울릉군수까지 직접 나서 사과문을 올렸고요. 예. 울릉군은 관내 식당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뿐만 아니라 울릉도를 찾았던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 물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었고 예. 이 때문에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네. 한때 50만 명에 육박했지만 지난해에는 38만여 명에 그쳤고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는 1년 전보다 3만 명 가까이 줄어든 16만 9천여 명만이 울릉도를 찾았습니다. 네. 이 때문인지 울진군 후포항과 울릉도 구간 초대형 크루즈 선박을 운영하는 H해우는 이달 초 군에 8월 말까지 운항한 뒤 여객 노선 면허를 반납한다는 내용의 의견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예. 관광객이 줄어서 막대한 적자가 났기 아이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남한군 울릉군수는 이번에 입장문을 올리면서 울릉도를 찾는 모든 관광객이 좋은 기억을 갖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와 행동으로 더 나은 관광 환경을 만들어 보답할 테니 지켜봐 달라라고 말하면서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외화가 남는데 이거를 온라인 중고 장터에서 사고 파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고요. 네, 최근 중고 장터에 내놨다가 갑자기 계좌가 거래 정지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을 세탁하는 데 휘말리면서라고 합니다. 예. 환전 수수료와 은행 갈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인 간 외화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은데 네. 이들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해 준다거나 웃돈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예. 사기 이용 계좌로 지정되면 현행법상 계좌 지급 정지나 거래 제한, 대금 강제 반환 등의 골치 아픈 일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예. 이 외화 거래 시에는 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 영업자를 통해야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진짜 무더운데 이 더위가 주말까지 이어진다고요. 네,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폭염특보가 확대되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특보가 발효 중이고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은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 전주가 37도까지 지속했고요.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서울이 38도로 올여름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온열 질환 걸리지 않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왜 이렇게 무릎이 쑤시면 비가 올 모양이다 이런 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이 관절이 이렇게 날씨에 민감한가요? 민감하죠. 어허. 원래 이제 정상적인 기압일 때는 관절 속의 압력과 이 바깥 공기의 압력이 같아요. 그러니까 관절이 늘어나지도 않고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는 정상적인 상황이 되는데 네. 외부가 저기압이 되면 기압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압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관절 속에 있는 압력이 더 세진 꼴이 돼요.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관절이 부풀어 오르는 꼴이 되고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이나 막이나 또는 신경이 더 팽창이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압이 되면 비가 오고 비는 장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오잖아요. 네네. 그걸 무릎이 금방 표현을 하니까 아유 기상청이 아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기상청보다도 뭐 정확하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근데 이 관절에 병이 나타나면 이게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고질병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뭐 맞는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절염이라고 하면
관절에 있는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그 통증도 유발되고 이렇게 되는 질병인데 네. 이 관절 안에 있는 연골은 재생이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완벽한 재생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다 닳은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회복시키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진통소염제나 또는 뭐 움직임을 조금 덜하게 하는 이런 형식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뭐 어떻게 무릎 치환술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수술밖에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요, 이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고질병이라고 그냥 뭐 방치해두면 더 악화되는 병인 만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진 전문의가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관절염 뭐 많이 우리가 들어봤고 많이 쓰는 말인데 일단 정확히 이게 무엇이고 어떤 원인으로 발생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관절염은 염증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염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관절 안으로 들어와서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 예.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있는 염증 물질들이 저절로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급성 염증이에요. 그래서 고름도 잡히고 막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염증으로 잘 알고 있죠. 네. 그런데 만성적으로 생기는 염증은 내 몸에 있는 염증 물질들, 그런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염증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염증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누르면 아프다. 두 번째는 뻘겋게 붓고 그다음에 벌겋게 열감이 느껴진다. 네. 그 세 번째가 이제 뭐 가동 범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 이건 염증이 생겼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원인은 이제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거 말고도 우리 몸에서 저절로 염증 물질에 의해서 생겼을 때도 이와 비슷하게 생기는데 그때는 이 안에 고름이나 이런 건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고름도 없이 염증이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아주 심하게 생기는 염증들은 뭐 아주 급성이기 때문에 금세 또 치료가 되고요. 네. 만성적으로 올 때는 치료가 참 어렵고 원인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퇴행성이다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뭐 관절염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류마티스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내 몸 안에서 나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지는 면역 세포가 나를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네. 나를 지키라고 만들어져 있는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 대상으로 알고 와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생긴 거죠. 네. 그걸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질병인데 네. 이렇게 되면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나를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치료도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이 류마티스는 주로 여성에서 많고 조금 젊은 나이에 많아요.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여성에서 훨씬 많이 생기고 주로 이제 손가락이나 손목 발가락 같은 관절에 대칭적으로 생깁니다. 오른쪽에 생기면 왼쪽에도 같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더 많고 주로 특징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 되는 관절의 뻣뻣함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손이 안 펴져요. 네. 아유 왜 이렇게 손이 뻣뻣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1시간 정도. 이게 이제 아주 특징적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피로나 또는 체중 감소 같은 전신적인 증상이 동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주로 50대 이상의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네. 나이가 들면서 많이 써서 연골이 닳고 그러면서 주변과 자극이 돼서 이제 통증도 생기고 아파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주로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이 생겨요. 그래서 무릎 관절이라든지 예. 또는 고관절이라든지 척추 관절이라든지 하는 곳에 주로 많이 생깁니다. 네. 또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고 조금 쉬면 통증이 좀 괜찮아지고. 가라앉는 네,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양쪽에 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본인들도 좀 스스로도 좀 확인해 보는 그 가능성이 있지만 네. 뭐 너무 아프다 이럴 때는 일단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뭐 비교적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퇴행성보다는 류마티스 쪽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면역이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라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역병을 면하게 해준다. 그게 이제 면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 면역 세포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변화되면서 내 관절에 와서 자꾸 공격을 해서 내 네. 관절을 부셔뜨리고 연골을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아프게 만들고 이게 이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이기 때문에 조금 네. 젊은 나이에 오게 됩니다. 이 그러면은 이 나이가 좀 많지 않은 주부에게 이런 관절 관련 질환이 자주 생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있죠. 남자들보다 주부들이 이 작은 일들 그리고 반복적인 일들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예를 들면 손빨래를 많이 하신다든지 네. 예전에 정말 많이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걸레질 많이 하시죠. 또 뭐 행주를 쓰다가 꼭 짜고 이런 거 많이 하시니까 짜고 닦고 밀고 네. 땡기고 이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한테 생기는데 그게 주로 젊은 주부, 젊다기보다는 조금 나이가 드신 주부들한테 많죠. 그래서 이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주부한테는 이런 이 퇴행성 관절염이 더 생기기가 쉽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주로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 관절 중에 뭐 그럼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어느 관절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 쓰거나 체중이 많이 가해지거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다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체중이 많이 실리는 관절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표적인 부분이 무릎입니다. 네. 그래서 무릎이 아프시다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엉덩이나 손가락, 척추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네. 제일 큰 원인은 과도한 사용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쓰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그러고 또 주무른 다음에 또 쓰시고 또 쓰시고 아이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네. 또 외상을 당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갑자기 큰 힘에 의해서 상처를 받거나 충격을 받으면 그 다음에 다시 사용할 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 퇴행성 관절염은 노년층 특히 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의 뭐 주요 증상이라고 하면 역시나 통증 그렇죠. 네. 무조건 통증이 가장 큽니다. 네. 왜냐하면 움직일 때마다 그 자극되는 부분이 계속 아파지니까 통증이 생기고 두 예. 번째가 이제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원래 펴져야 될 만큼이 안 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원래 구부러 들어야 될 만큼이 안 구부러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지죠. 뻣뻣해지는 그렇죠. 거죠. 원래 네.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동 범위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렵고 또 관절에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내가 뭘 잡으려고 할 때 아주 편안하게 잘 잡았었는데 네. 이제는 그 자세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구부릴 때도 그 자세가 잘 안 나오고 이게 이제 불안정성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리가 나요. 관절에서 어떡해. 참 예. 소리가 나는 거 굉장히 괴롭잖아요. 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주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진단은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만져보고 눌러보고 움직여보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다 해봤을 때 통증이 생기거나 운동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이제 우선 이건 퇴행성 관절염이 왔구나라고 의심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하죠. 사진을 찍어보면 이 관절 간격이 좁아졌는지도 볼 수가 있고 또 연골에 변화가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게 잘 안 보일 때에는 MRI나 초음파 같은 정밀 검사를 더 할 수도 있고요. 또 혈액 검사를 대부분 하게 되는데 혈액 검사는
다른 질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아, 이게 혹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다른 병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까지 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뭐 고질병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그리고 한번 달면 회복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완치는 아예 불가능한 걸까요? 아,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 완치는 상당히 어렵죠. 우선 이 연골은 한 번 닳아지고 나면 쉽게 복구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연골 쪽으로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없으니까 영양소가 공급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닳고 나면 그게 다시 회복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래서 뭐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이제 뭐 그런 방법 또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거 또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주된 치료 목표였어요. 네. 하지만 최근에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연골을 키우는 연골을 또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이런 치료법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이제부터는 이제 재생 치료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건 또 나름 좋은 소식이고요. 이 퇴행성 관절염이 그러면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뭐 많이 써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우선 많이 쓰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네. 과도한 하중 부하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노화죠. 노화가 되면서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네. 또 비만이 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하중이 크게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만도 큰 문제가 되고 또 과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스포츠 종사자라든지 또는 주부라든지 하여튼 관절을 많이 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외상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혹시 그러면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유전되기도 하는 건가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자식은 무조건 걸린다 이런 정도는 절대 아니고 네. 그런 흐름이 있을 정도다. 그래서 뭐 유전만이 아니라 사실은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 체중 이런 것들이 큰 변수고 얼마나 많이 쓰느냐 이런 게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네. 유전적인 요인이 아주 조금 있다라고만 알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제 관리를 잘 해주면 얼마든지 오래 사용할 수 있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퇴행성 관절염. 우선 이제 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치료 방법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아주 심하게 닳아진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관절을 보호하고 체중 줄이고 또 운동을 적당히 줄여서 주변을 확실히 힘이 있게 만들어서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치료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너무 많이 닳았다 이럴 때는 이제 뭐 줄기세포 치료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쩌다 보면 잘못하면 치환술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외에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그러면 소염 진통제를 쓴다든지 또는 뭐 관절내 주사를 좀 해본다든지 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요 이 관절염이 뭔가 원인이 돼서 다른 질환으로 이렇게 발전하거나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우선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대개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이 동반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노인일 경우에는 최소 2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많이 안 움직이게 되니까 사망률도 높아지고 또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죠. 네. 그러면요, 뭐 많이 움직이는 게 도움이 물론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되겠지만 좋은 운동 뭐가 있을지 생활 습관 뭐 어떤 게 있을지 우선 이제 나쁜 생활 습관부터 말씀을 드리면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뭐 양반다리하고 앉아있기 이거 아주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너무 오래 서 있는 거, 무거운 물건 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체중 줄이셔야 되고요. 운동은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뭐 음식 먹는 거 좀 유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있죠. 음식 너무 많이 드셔서 뚱뚱해지면 안 되니까 조금 적게 드시고 두 번째 너무 짠 음식 이게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탕,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관절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될 수 있으면 좀 신선한 음식들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들어온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으로 오혜민님 예전에 태국 여행할 때 가이드분이
따뜻한 나라는 관절염이 별로 없다. 겨울에는 태국에서 지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뭐 날씨나 기후, 계절의 관계가 있나 물어보셨어요. 그럼요. 관계가 있죠. 추워지면 근육도 뭐 인대도 다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처받기도 쉽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나라에서 훨씬 더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그 긴장이 적어지기 때문에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0622님. TV 광고에 많이 나오는 그 관절 영양제 콘드로이틴 있잖아요. 네, 이거 네, 네.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가요? 하셨어요. 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연구 결과로는 네.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그걸 또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네. 두 번째는 너무 또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뭐 완벽한 막 치료제까지는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네. 자, 콩으로 신우인님. 저는 요즘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데 이것도 혹시 관절염하고 관련 있을까요? 하셨어요. 이건 관절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쥐가 나는 것은 근육이 긴장을 하는 건데요. 네. 많이 안 쓰다가 심하게 썼을 경우 과하게 움직였을 경우에 이렇게 쥐가 나게 됩니다. 좀 풀어주시고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6512님 40대 초반 여성분이시고요. 손가락 마디가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마비 증상도 종종 있습니다. 이거 혹시 관절염일까요? 네,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네요. 이분은 그래요? 굉장히 손을 많이 쓰시나 봐요. 그래서 네. 손가락 마디 속으로 마디 바깥쪽으로 손가락 안에 있는 이 관절액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게 굳으면 이렇게 아하. 울퉁불퉁하게 돼버리거든요. 네. 이게 초기에는 잘 집어넣으면 들어가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울퉁불퉁해져 버리면 이건 치료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조금 덜 쓰시고 안정하시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눈의 변화로 알아차리는 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프로그램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참여해 주시면 방송에서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 또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게시판은 무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하의 오늘이고 김윤하 음악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저희 이 코너에서는 좀 드문 테마였던 것 같은데요. 네. 프로듀서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로듀서라면 아직 네. 좀 낯설게 느끼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네. 작곡가와는 또 조금 다르고요. 전체적으로 음반이나 아티스트의 전반적인 뭐 기획이나 방향성을 잡아주는 사람이라고 좀 폭넓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총감독에 맞아요. 가까울까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로 비유하면 이제 감독, PD로 그렇죠.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네. 바로 테디 씨입니다. 테디. 아주 뭔가 뜨거운 끌어올리시는데. 테디. 네, 대단하죠 요즘. 정말 대단한 아이콘이고 네. 사실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중장년층 분들이라면 테디? 원타임 테디? YG 프로듀서 테디? 하면서 그렇죠. 언제적 테디가 지금 가장 핫하냐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2025년 현재 가장 뜨거운 핫 아이콘이 바로 이 테디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이 코너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 그리고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이 작업의 비하인드 음악의 전부
이 테디가 있었거든요. 예. 진짜 뭐 알면 알수록 놀라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인물인데요. 네. 오늘 짧게나마 이 프로듀서 테디에 대한 이야기 음악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사실은 뭐 프로듀서 테디가 더 익숙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는 같은데 네. 저한테는 아직도 그 원타임 테디 무대 위 모습이 기억나거든요. 저 오랜만. 저 또 동년배 느껴버리네요. 그 반다나 네. 같은 것 그렇죠. 둘러쓰고 맞아. 그 모자 쓰고 무대 위에서의 그 카리스마와 이 힙한 그 맞습니다. 제대로 힙한 감성이 묻어나는 그런 가수였는데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기도 요즘 하네요. 이제 연식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정말 데뷔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났어요. 네. 1998년 데뷔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오래됐네요. 그쵸. 네. 28년 차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와. 4인조 힙합 보이그룹 원타임 member였습니다. 네. 아마 지금 K-팝 좋아하는 분들은 이때를 오히려 기억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고요. 그렇죠. 많이들 역시 아는 그 내용이시겠지만 태어난 건 한국이지만 중학교 시절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그 힙합 그리고 네. 지금까지도 함께 작업하고 있는 뭐 R&B, 소울 아하. 같은 예. 흑인 음악을 접하게 되었다고 해요. 네. 근데 처음에 이민 갔을 때는 한국인이 하나도 없는 뉴욕 쪽으로 가서 고생을 좀 아이고, 하다가 힘들었겠네. 예, 서부 LA로 이제 터를 옮긴 이후에 그곳에서 원타임으로 데뷔하게 되는 데니 씨, 네, 그 네. 보컬 기억들 하실 텐데 데니를 만나서 그때부터 음악적인 뭐랄까요 영혼을 예, 만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결국에 함께 데뷔까지 한 거 보면은 네. 뭐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파트너였나 봐요. 맞아요. 저희가 뭐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듀스나 뭐 이런 경우처럼 네. 정말 그 절친이 함께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 팀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로 데뷔를 하게 되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그 대표 앞에서 호텔 방에서 네. 둘이 이제 같이 합을 맞추면서 춤을 추는 오디션을 따로 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호텔 방에서? 예, 정식도 아니고 예. 뭔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었던 데모 테이프를 듣고 이제 당시 양현석 사장이 그 미국으로 가서 직접 오디션을 봐서 발탁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 기운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당시에 뭐 대단한 사람을 보는 촉이 역시 있었다 싶은 그렇죠.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네. 합격을 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뭐 한 1년 8개월 정도 준비를 한 이후에 네. 저와 우리 DJ님이 기억하고 있는 원타임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히트곡 너무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또 저는 원러브라는 또 약간 그 맞아. R&B 송도 맞아요, 좋아하고, 맞아. 네. 네, 요즘 날씨에 또 어울릴 만한 이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아하. 라디오에서도 많이 최근까지도 들려지고 있던데요. 네. 2003년에 발표했던 Once and for All이라는 앨범 가운데에서 핫뜨거 핫뜨거.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원타임의 핫뜨거 함께 듣고 오시죠. 원타임의 핫뜨거 듣고 왔습니다. 네. 뜨겁습니다 정말. 아 뜨거. 네. 이 노래로 이제 데뷔를 할 때 네. 원타임 안에서는 사실 이 테디 씨가 막 엄청 주목받던 멤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네. 송백경 씨 같은 인물이 좀 멀티 엔터테이너처럼 네, 맞아. 활약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또 보컬 중에서는 데니 씨가 워낙에 돋보이다 보니까 네.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포지션은 나름 중심이었어요. 예. 리더이자 메인 래퍼로서 여기 또 원타임도 힙합 그룹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좀 전면에 나서서 활약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곡이나 곡 작업에 있어서는 조금 뒤부터 시작한 느낌도 없지 않은데요. 네. 그 1집에서는 당시에 YG 음악을 주로 담당하던 작곡가 페리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송백경 씨나 오진환 씨 같은 멤버들이 조금 더 참여도가 높았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2집부터 제가 아까 아. 말씀드린 그 원러브라는 곡부터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지금의 프로듀서 테디로서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야, 그 당시에 원타임 인기가 진짜 대단했고 좋아하는 팬들도 많았는데 많았거든요. 생각보다는 이 활동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맞아요. 한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 활동을 했었고요. 네. 2006년 즈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메인 프로듀서로 옷을 갈아입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가수로서의 이력보다 지금 프로듀서로서의 이력이 거의 뭐 한 3배 아, 그러네요. 네, 정도 생각해보니까.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프로듀서 테디
테디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정말 YG 간판들을 다 프로듀싱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뭐 빅뱅, 21, 블랙핑크, 뭐 전소미 이런 아티스트들 전부 프로듀싱했고 특히 이제 블랙핑크는 당시에 테디 씨가 좀 전면에 나서서 네. 총괄한다고 해서 화제가 많이 되었던 기억도 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시면 그냥 YG 아티스트 전부 다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다인데.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혹은 팬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뭐 너무 테디만 믿고 간다. 아. 색깔이 너무 고정화돼 있다거나 아하, 맞아요. 오히려 한 사람이니까 빨리빨리 곡을 만들지 못해서 맞아요. 컴백이 좀 늦어진다? 음.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제 그런 식의 뭐 불만도 네. 나올 정도로 사실은 YG 색깔을 완전히 잡고 있던 아티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더 블랙 레이블이라고 하는 아예 따로 자신의 레이블을 만들어서 YG 산하이긴 합니다만 함께 음악 작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프로듀서 테디로서의 기간이 이 원타임 가수 활동 기간보다 더 길었고, 맞아요. 그 사이에 이 테디 손을 거쳐간 가수들도 정말 뭐 대단한 가수들이 많았는데 네. 이런 테디의 음악을 네. 좀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좀 드물게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다 잡고 있는 프로듀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 올데이 프로젝트라는 혼성 그룹으로는 국내 차트, 뭐 해외도 좋습니다만 국내 네. 차트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 K-팝 데몬 헌터스는 또 네. 완전히 해외를 그렇죠.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건 예전부터 있던 테디 씨 프로듀싱의 특징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세계적으로 21세기 가장 인기 있다는 힙합과 R&B 요 장르 음악을 가져가면서도 네. 뭔가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그 훅과 멜로디가 있어요. 특유의. 그게 21이나 빅뱅 음악에도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좀 통속적인 네. 매력을 가지고 있는 예. 훅과 멜로디를 정말 잘 뽑는 아티스트고요. 네. 또 당대 유행하는 전자음악과의 결합도 너무 현명하게 하는 편이라서 네. 뭐 빠지는 데가 없는 어. 네, 그래서 뭐 28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기도 합니다. 네. 특히 그의 그런 특징들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런 음악적인 요소들을 사용해서 청춘을 연상시키는 사운드를 뽑아내는데 정말 특화돼 있다는 거예요. 청춘. 그 무대 위에서 약간 놀자라고 하는 그렇죠. 에너지가 항상 YG 가수들에게 있는데 그게 네. 결국에는 저는 청춘이나 젊음 같은 키워드 에너지에서 나오는 에너지.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곡으로 지드래곤과 함께 만들었던 이 곡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떤 곡이죠? 삐딱하게라는 곡인데 이거 뭔가 진짜 말 안 듣는 그렇죠. 막 청소년 같은 말썽꾸러기 뭔가. 맞아요. 예. 그런데 자기 줏대는 또 확실해서 그렇죠. 어른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뭐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곡인데 저는 이 곡에서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프로듀서 테디의 요소를 좀 많이 만나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청춘 그리고 에너지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함께 들어보시죠. 네,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듣고 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이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훅과 멜로디, 네. 예? 거기에 에너지까지 네. 가득한 그런 곡으로 잘 들리네요. 그러니까 좀 가요적인 매력을 놓지 않으면서도 사운드는 굉장히 또 팝적으로 뽑아내는 게 네. 특징인데 특히나 테디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블랙핑크로 주목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드래곤 씨와의 합이 참 좋은 아티스트이기도 했거든요. 네. 두 사람이 참 명곡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이력들로 지금의 프로듀서 테디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놀랍게도 2025년 가장 핫한 게 바로 이 프로듀서 테디예요. 그렇죠. 네, 특히 그 총괄 프로듀서로 활약하고 있는 더 블랙 레이블이 올해 다 지나고 난 다음에도 가장 좀 주목받는 레이블이자 또 작곡진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언급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뜨거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음원 차트를 봐도 알 수 있는 게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K-팝 데몬 헌터스 OST 포함해서 네. 테디 씨가 작업한 곡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 한 몇 주 동안 그 빌보드나 해외에서 기쁜 소식 들려오는 건 전부 이 K-팝 데몬 헌터스 얘기였잖아요. 네. 뭐 빌보드 100위권 안에 몇 곡이 있고 네. 뭐 어디까지 순위가 상승하고 음원 차트에서 무슨 그룹보다 높은 순위 계속 뉴스들 들으셨을 텐데요. 네. 그렇게 해외 차트뿐만이 아니라 전 국내 차트도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예.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의 뭐 골든이나 소다팝 같은 곡도 당연히 탑10 안에 들어가 있고 네. 올데이 프로젝트의 페이머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블랙핑크의 띄어까지 뛰어. 다 지금 탑10 순위 안에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정말 좀 진풍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뭐 한때 좀 한창 때 용감한 형제 네, 활약을 그렇죠. 차트에서 예. 보는 것처럼 지금 28년 차 프로듀서 테디의 활약을 음원 차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런 게 또 낯설지도 않은 게 저는 한편으로는 이 프로듀서 테디가 늘 음원 차트에 강한 아이돌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로서도 유명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게 앞서 소개했던 빅뱅이나 그렇죠. 트웬티원 그렇죠. 같은 팀이 될 텐데 네. 뭐 그런 힘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좀 프로듀서로 오래 활동을 하고 있고 뭐 많은 음악들이 또 사랑을 받고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이 프로듀서로서 좀 이렇게 뭔가 전면에 나서는 듯한 느낌은 없거든요. 좀 의외로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미 사실 가수로 데뷔했던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얼굴이나 이름을 대중들이 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정도로 뭔가 언급되거나 직접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신비주의? 조금 신비주의였다고 네. 저는 생각하는데 네. 특히 막 열애설 같은 것들이 터져도 진짜 전면에 나서지 않는 네. 모습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2020년대 들면서 조금씩 상황이 바뀌고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자신이 직접 뭐 전체적으로 프로듀싱 담당했다고 할 수 있는 블랙핑크 다큐멘터리에서 정말 좀 블랙핑크 아버지처럼 네, 네. 직접 인터뷰를 한다든지 네. 뭐 작년에는 뭐 아일랜드 2라는 그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총괄 프로듀서로서 등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올해 또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다 보니까 이곳 저곳에서 뭔가 좀 무게감 있는 이야기를 하는 인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네. 네, 데뷔 28년 차 지금 가장 뜨거운 프로듀서 테디의 최신곡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봤거든요. 네. 요 곡이 또 반응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약간 좀 나사 하나 풀고 신나게 뛰는 곡으로 맞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좋은 머리를 반응. 네. 막 흔들게 되는. 보셨군요. 곡이에요. 그렇죠. 뮤비. 보다 보면 약간 두통이 오는 것 같은 네. 아주 그 재미있는 뮤직비디오로도 화제 몰고 있는데요. 네. 블랙핑크의 신곡 뛰어 마지막 곡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윤하의 오늘 이 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끝으로 블랙핑크의 뛰어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